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책 읽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오늘 억만장자 효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방송 시작 시간이 늦었는데 목이 잠기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그 마지막 얘기가 저는 좀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억만장자 효과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사연을 남겨주시면 이제 원래 한 분에게 뽑아서 세븐파커스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 필요한 이유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이벤트 되게 못된 이벤트구나. 이렇게 다 여러분의 사연만 들어놓고 제가 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1년 동안 지금 일을 하면서 경영 지식이나 노하우를 쌓고 계시다는 정재필 님에게, 그리고 한 권을 더, 원래는 오늘 또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진짜 의견을 달아주셔가지고, 안상국님 안녕하세요. 김효중님, 모 통신사 콜센터 AS 상담원으로 있으시다고. 그 효중님이 계셨던 그 센터에 가서 현장, 그러니까 그 센터 뭐라 그러죠? 고객 상담원 하는 거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세상에 착한 사람도 되게 많구나. 상담원 분들한테 막 되게 막 모든 사람이 다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또 힘드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언젠가 전공을 살려서 회사를 또 꾸려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그 두 분께 이 억만장자 효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혜신님, 슬기님, 종우님, 최인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성님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사실 이거 책 마무리 끝내야 되니까 제 마음이 급해요. 최대한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읽어본 중에는 오늘 편 부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두영님 안녕하세요. 허윤혜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얘기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PwC라는 컨설팅 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펌에서 그 빌리어니어들, 그러니까 세계의 억만장자들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억만장자 효과면 사실 딱 깔끔한데, 여기 보면 뛰어난 인재는 왜 조직을 등지고 떠나는가 해서 인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실 그 억만장자들이 대부분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뛰쳐나와서 창업을 했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요인인데,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듀서라고 일컫고 그런 사람들을 회사 안에서 잘 양성해서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만장자들의 특징과 그 사람들을 이제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조직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문용원님, 권중범님, 김효중님 안녕하세요. 효중님 이따 방송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특징으로 무엇을 꼽았냐면요. 이들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 공감적 상상력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인간을 원초적으로 내면적인 욕구를 이해해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낸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을 겸비한 긴박감. 그래서 타이밍 얘기를 해드렸어요. 언젠가 생명공학 시장이 도래할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인내를 가지고 시장을 지켜볼 줄 알고, 또 시장의 타이밍이 딱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이제 2번째 요소였고요. 3번째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의 기획이나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다양한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머지 2가지 요소는 위험을 인식하는 태도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우리 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이냐 라는 측면을 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하나는 리더십. 이 사람들의 그럼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냐 라는 부분에서 네,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양성님 반갑습니다. 목이 잠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임상진님 안녕하세요.
네 번째 요소, 위험을 인식하는 태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야는 27살 때 전재산 5,000달러로 제지용 펄프를 중국 본토의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는 무역회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회사인데 중국에다가 제지를 납품하는 회사였대요. 그리고 5년 뒤인 1990년에 그녀는 불쑥 커가던 회사 문을 닫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하지만 이제 홍콩에서 그걸 다 접고 잘 되던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영어도 능숙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는 사람도 없었다. 현지 인맥은 좁았다. 미국의 폐지 업계는 매우 배타적이었다. 그러나 이 청얀이라는 대표가 미국으로 간 지 10년이 안 돼서 그녀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제지 무역회사 아메리카 청남은 미국 최대의 종이 수출 업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좋죠. 따뜻한 동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청년의 사례를 봐도 창업가들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위험을 감수하길 마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을 비롯한 억만장자 중 누구도 일반인보다 더 크거나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증거는 없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창업가들이 다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문화에 매우 깊이 자리 잡은 통념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조사 대상에 오른 억만장자들이 평생 위험을 즐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특출난 사례들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커크 커코리어는 캐나다 공군을 대신해 스코틀랜드로 왜 이렇게 오늘 꼬이죠? 비행기를 배달하려고 2년 반 동안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날아다녔다. 당시 북대서양은 강풍과 비행기 날개에 끼는 살얼음 때문에 조종사 4명 중 1명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네, 민두기님 오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저희 개발자님 야근하고 계세요. 네, 강고범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을 잘 감수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있죠. 이분은 사실 근데 좀 개인적인 리스크 테이킹도 되게 심하잖아요. 고속정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기록을 깼으며 기구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다. 또 여러 차례 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몇 번이고 추락해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서 혹시 이 영국의 버진 그룹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이분은 거의 또라이에 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라이들 전성시대라는 책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있는데 거의 그런 리스크 테이킹보다는 사실 그냥 그런 아찔함을 즐기는 그런 분에 가까운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 예외에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황대철님 야근 수당 못 주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은 프로듀서가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상대적으로 보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즉, 이 억만장자들은 잃을 것과 얻을 것을 비교해 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설령 손실이 생긴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시도를 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억만장자들은 무턱대고 위험을 지는 게 아니라 감수할 수 있는 위험과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을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이 감수하는 위험은 일상적 거래에 따르는 위험보다 크지 않다. 진정한 위험 요소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다. 네. 안상국님, 맞아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뭐 좀 회원 쪽, 이건 좀 영업비밀인가? 회원 쪽에 좀 꼬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정해가지고 패치하려고 야근을 하시고 있고요. 안현도님 반갑습니다. 네, 한재윤님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리처드 브랜슨 되게 특이하죠.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을 주관적으로 보는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실패에 따른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이득을 놓치는 데 따른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는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를 가서 평가한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화난 표시가 막 떠다녀가지고 왜 그러지? 제가 우리 개발자님 야근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화나셨나요? 네, 빨리 제가 방송하고 아마 퇴근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중국에서 홍콩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던 청양 같은 사람들은 실패에 따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일을 시도할 것이다. 오히려 프로듀서가 피하고자 하는 위험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학은 올바른 위험 감수, 그리고 계획이 실패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는 끈기 사이에서 핵심적 이원성을 창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리스크인데 이분들은 또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위험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조사한 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더욱 비관적인 렌즈를 통해 미래를 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장의 맥락에서 볼 때 과거의 실패는 대다수 사람들이 상대적 시각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일자리나 사업을 잃게 만드는 나쁜 판단을 할 가능성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사업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적 시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듀서는 힘든 결정이 내린다. 그리고 판단이 잘못되면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자본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정성님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이분들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이랑 어떻게 다르지? 마치 위험을 구분해서 자신을 믿고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약간의 모호성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다음에 나온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험은 감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 위험을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만장자들도 일반적인 사업가들에 비해 위험한 내성이 크지 않다는 조사를 보고 놀랐으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조사해본 결과 핵심은 위험에 대한 내성이 아니라 위험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게 명확해졌다. 억만장자들은 실패에 둔감하지 않으며 실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는다. 그 사례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알렉스 스파노스가 회장이고요. 그의 아들 딘 스파노스라는 이들은 이제 금융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부들인데요. 이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억만장자들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여 년 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저축 대부조합을 인수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회사 CFO인 제리 머피가 플로리다로 가서 거대한 탁자를 놓고 변호사와 투자은행가들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3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서 회사 구조와 영업,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정말 똑똑한 우리 회사 CFO인 제리 머피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솔직히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놓친 게 있나요? 그러자 제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나도 쟤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자 마침내 그 투자저축은행의 회장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 아버지 투자 결정을 내릴 우리 아버지한테 인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3시간 전에 물었던 건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연락하세요. 그럼 관심이 갈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30일 뒤에 그 저축 대부조합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인수되었죠. 라고. 네. 성공한 기업 중에는 이렇게 물론 그런 고전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뒤 반전을 이뤄내면서 시작된 경우도 있으니 사실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있나요? 라는 질문 자체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알렉스 스파노스가 그 거래에서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회사와 계약의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스파노스 아버지는 단순한 사실, 바로 회사가 돈을 버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경영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경영진이 뭔가를 숨긴다는 것을 뜻했다. 네, 그래서 사실 위험을 관리한다는 데에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단순한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조항과 보호장치로 가득한 100쪽짜리 계약서는 원치 않았대요. 그는 두어 장으로 된 간단한 계약서만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100쪽짜리 계약서가 필요 없었다는 거는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도 모르는 복잡한 위험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위험만 가지고 이걸 투자할지 안 투자할지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이 가치를 안겨주고 무엇이 위험을 안겨줄지 정확히 분간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서 진정으로 드문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계속 강조하는 이 프로듀서 인재들은 진정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잠재적 보상은 무엇인지 될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잘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거 읽는 동안 또 역시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궁금한 분들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위험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안다. 그리고 위험은 감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또 위험을 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좀 공감이 갔던서 밑줄을 쳐넣었던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절대 마지막 한 푼은 걸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 자기가 무너지고 휘청할 수준까지 위험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젊었을 때 창업을 해서 막 한 창업자의 경우에도 우리 각자는 자신의 길을 간다. 그러나 엄청난 빚을 지는 것보다 22살짜리 꿈을 단축시키는 것은 없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빚을 져가면서까지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억만장자들이 그 정도로 마이너스를 감수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데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데 특히나 금융적으로 창업가가 자본을 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구석은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자기 호주머니와 고객의 호주머니죠. 다 바꿔 말하면 금융기관에 너무 막 빚을 져가면서 채무를 져가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한테 엄청난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지분을 높여가지고 막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금융적 그런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 재정적 투자를 위해서 한자리에 머문다고 해서 프로듀서가 기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헌신한다. 다만 그들에게 불합리한 위험이란 실패할 경우 툭툭 털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관리하는 위험 중에 중요한 하나는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만큼만 위험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민두큐님 오늘 한강 작가님 채식주의자 관련해서 방송했다고. 네, 저도 아까 잠깐 봤는데 기자회견 하셨던 것 같은데 흰이라는 새 소설을 발표하셨죠. 제가 채식주의자를 어제 받아봤는데 내일 읽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소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시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감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험은
무턱대고 감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다 라는 게 네 번째 그들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황대철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읽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주로 사례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나옵니다. 회사 안에서 위험 방정식을 뒤집을 수 있는 기업 만들기라는 걸 통해서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잠깐 읽어보면 위험을 감수하도록 승인하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이 얘기가 이 책이 네. 프로듀서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갑자기 지나가시는 대표님 문을 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듀서 인재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그 사람한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로듀서들이 자기네들이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진짜로 권한을 준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프로듀서 인재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라. 특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에 대한 자동적 인식의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정도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주저할 때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노력을 기업 내에서 문화적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위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가?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본능적으로 따르려는 경로를 생각한 다음 그 이유를 자문하라. 왜 그 길로 가려 하는가? 창의적 실행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크기 때문인가? 내부적 합의가 가장 폭넓게 이루어졌기 때문인가? 위험이 가장 적기 때문인가? 기술과 역량 및 자원을 감안할 때 가장 확실하기 때문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기회와 위험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시나리오 기법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쭉 펼치잖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을 폈을 때는 동일한 경로를 쫓으려는 사고방식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기법을 전개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위험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위험이 올 수도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유를 다 따져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면 새로운 경로를 열 수 있다. 가령 다른 일을 시도했다면 어떨까?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질문들은 프로듀서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라는 거절 대신에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기업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감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게 좀 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장 이들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디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업자인 폴 미첼과 페트론 스피리치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970년대에 레드캔에서 스타 세일즈맨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나중에는 이제 다 헤어 관련된 쪽에서 일을 했는데 퍼모딜이라는 회사와 두피 모발 학회 사업개발부에서 일했대요. 그러니까 3개의 회사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매번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피 모발 학회에서는 뛰어난 창의적 실행으로 회사의 매출을 크게 늘린 나머지 사장보다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바람에 잘렸다. 이런 일도 가능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이 디조리아라는 이 경영자는 굉장히 프로듀서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이 디조리아는 한 외부 투자자가 약속한 $50만 폴 미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원래 말했던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바람에 직장도 집도 없이 어린 아들과 자동차에서 지내는 신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같이 동업했던 폴 미첼의 사정도 그다지 낫지 않았다. 근데 미첼과 디조리아는 미첼이 런던에서 비달사순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잘 나가는 미용사로 있을 때 처음 만났다. 그러나 곧 시대가 바뀌어서 이 폴 미첼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혁신적인 모바일 관리 제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대요. 그 당시에 나와있던 모든 샴푸들은 고급 브랜드 제품들로 거품을 내고 헹구기를 반복하는 샴푸와 머리 형태를 잡아주는 컨디셔너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개발하기로 한 것은 딱 한 번만 쓰면 되는 샴푸였다. 사실 이 시대가 19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샴푸와 컨디셔너를 합친 게 지금은 뭐 그런 제품도 있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나름 획기적인 제품이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돈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위험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잃을 것이 없었으므로 위험에 대한 상대적 관점에 따르면 긍정적인 가능성밖에 보이지 않았다. 초기 투자자가 겁을 내는 바람에 두 사람에게 주어진 미천은 $700가 전부였다.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훌륭한 팀을 이뤘다. 네, 잠깐. 김병우님,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퇴근해서 집에서 좀 편하게 있을 시간이 아닐까 해서 집에서 자기 전에 뭔가 볼거리를 찾는 시간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10시 반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디조리아는 회상을 합니다. 폴은 사업을 몰랐고 저는 미용을 몰랐습니다. 폴은 사업을 몰랐지만 대단한 미용사였어요. 저는 전문 미용 업계에서 영업과 마케팅, 제품 개발 경력을 쌓아온 사업가였죠. 미첼은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제품이 얼마나 좋고 기존 제품보다 얼마나 덜 사용해도 되는지 잠재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아까 폴 미첼은 좀 명성을 갖고 있던 미용사였으니까 이 미첼의 명성과 실행력 덕분에 초기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한 유년기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청년기, 그때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거래를 기획한 디조리아의 프로듀서 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디조리아는 굉장히 프로듀서적 인재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굉장한 임무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한 시기에도 디조리아는 제조업체에 보통은 성금을 지불해야 제품을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지불을 유예시켜서 제품을 받을 때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디조리아는 다방면으로 어떤 팔방미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결국은 이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냐, 사업이 생존하려면 퍼포머가 지닌 구체적인 능력과 프로듀서가 지닌 사업적 수완 간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 파트너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제시베님 안녕하세요. 화흥대천님 절실함. 네. 김병우님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김승빈님 자기 전에 들으면 좋다고. 저는 이 방송을 다시 잠자기 전에 들으면 잠이 엄청 잘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후불제가 더 많다고. 네, 근데 제조업체도 그런가요? 좀 신뢰가 없을 때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뚫을 수 있는 영업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렇게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억만장자에게 성공을 안긴 자질을 다루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게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이란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의 말과 생각 속에 만연해 있는 관념, 즉 외로운 천재가 특출한 성공을 거둔다는 통념이 좋은 아이디어가 훌륭한 사업으로 커가는 진정한 이야기를 가리기 때문이다. 문장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외로운 천재가 성공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천재가 혼자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적었다. 적어도 이 사례를 분석해보면 억만장자들은 혼자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프로듀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장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공감적 상상력과 제품이 시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시장 창의적 실행력을 지닌다. 그게 프로듀서들이죠. 하지만 퍼포머는 한 핵심 분야에서 최상급 기술을 지녔지만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훌륭한 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떤 조합이 필요할지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원을 결합해서 대박 컨셉과 창의적인 사업 계획으로 바꾸는 프로듀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업을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퍼포머의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준호님 미국에서 보고 있다고 반갑습니다. 그쵸, 융합과 협력의 의미가 비슷하다. 프로듀서와 퍼포머는 사실은 함께 있어야 되는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프로듀서들은 회사에서 강제로 처음에는 퍼포머 취급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듀서는 최고의 퍼포머가 아니고 최고의 퍼포머들 또한 최고의 프로듀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거대한 가치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예시를 들어보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프로듀서죠. 그런데 스티브 워즈니악은 퍼포머입니다. 또 구글의 레리 페이지랑 그 공동 창업자 누구죠? 뒤에다 못 찾겠다. 네, 구글의 그 사례도 그렇고 또 페이스북을 생각해봐도 마크 주커버그는 프로듀서고 이 CMO 누구지? 그 여자분. 여자분은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페이스북에서 BM을 만들어낸 그분은 퍼포머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조직에서는 다 프로듀서와 퍼포머가 함께 했다라는 게 이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와 퍼포머 조합의 리더십 파트너십을 찾아 키우려면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대다수 기업은 개인이나 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권유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프로듀서와 퍼포머를 조합으로 팀을 이뤄줘라. 그리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일하는 두 명의 개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 주커버그의 누나분이었다고? 아닌데?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황대철님 책 선물이 아까 오늘 두 분을 뽑아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세르게이? 찾아볼까봐. 잠깐만요. 셰릴 샌드버그. 네. 책벌레님. 되게 답답하셔가지고 등장하셨어요. 네, 셰릴 샌드버그가 네, 퍼포머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렇게 기업 내에서는 프로듀서와 퍼포머를 이어서 조합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프로듀서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하는 거는 거의 퍼포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기업들은 퍼포머의 해결이 그들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듀서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퍼포머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듀서의 공감적 상상력, 인내심을 겸비한 긴박감, 창의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이 사서 해줘야 한다. 근데 사실은 그 프로듀서들을 위한 어떤 성과 측정 기준은 별로 마련되지 않다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 관리자한테 너희 조직에서 프로듀서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발견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직속 부하 중에서 이 같은 속성을 지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프로듀서가 제일 잠재력이 지닌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해도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프로듀서가 일하는 방식이 퍼포머가 일하는 방식과 너무 달라서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프로듀서가 상대적으로 기업에서 조직에서 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를 격상시켜라 라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고, 두 번째는 프로듀서와 퍼포머의 케미를 인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와 퍼포머를 짝지어주고 이들의 케미를 되게 북돋아 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변화를 통해 숨은 인재를 찾아라. 이미 확보한 인재와 자원을 살펴서 리더십, 파트너십의 요소를 갖추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함께 힘을 모아 조직에 새로운 가치를 안겨준 인재들의 조합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리더십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으로 억만장자들이 가진 5가지 요소를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림 신청 이쪽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제 5가지 속성을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언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이 책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경력 초기에 몸담았던 대기업에, 그러니까 보통 억만장자들은 대기업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걸로 사실 이 책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최고의 프로듀서를 남아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로듀서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기업은 조직 안에 있는 프로듀서 직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 기업을 위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프로듀서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대기업 내에서 대부분 너는 퍼포머로 해야 돼, 성과를 많이 내야 돼 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인재들이 이 사람은 사실 프로듀서니까 퍼포머한테 내는 성과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인재들이 지닌 속성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퍼포머를 필요로 하는 역할과 어떤 역할은 프로듀서를 필요로 하는 역할인데 이를 구분해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익숙한 환경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 고심하지 않는다. 탁월함에 대한 정의가 퍼포머 중심으로 내려진다면 모든 역할도 퍼포머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러한 조직에서 프로듀서의 역량은 낭비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통합하려면 익숙한 사업을 키울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인드와 능력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프로듀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퍼포머가 아닌 프로듀서를 선택하는 일의 어려움을 가소평가하지 않는다.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선택하는 일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퍼포머는 사실 안전한 선택이다. 그들은 경영진과 이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퍼포머들이 임원 후보 명단을 점령한다. 마이크로소프트, P&G, 애플, 제네럴모터스, 야후 등이 최근에 이뤄진 CEO 교체 양상을 한번 보면 굉장히 퍼포머라는 겁니다. 애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적합한 인재에게 리더를 맡겨야 한다. 퍼포머들한테 프로듀서를 맡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퍼포머를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유명한 퍼포머가 맡을 수 있고 맡아야 하는 역할을 프로듀서에게 떠넘기지 말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재현 부분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또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요. 야후 망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아직 야후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은 점이 많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창업가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그들의 지닌 공통점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다 대부분 공감이 갔어요. 특히나 타이밍에 대한 얘기나 위험을 인식하는 얘기나 오늘 나왔던 리더십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그게 창업가들의 성공 요인이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기업 내부에서 프로듀서들이 성공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왜 이 두 개를 같이 붙여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실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성공한 요인을 기업 내부의 조직론에다가 왜 갖다 붙였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드는 궁극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듀서들은 결국 기업에서 아무리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한테 되게 역량을 강화해 주려고 해도 결국 나와서 창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 스티브 잡스가 아타리에 계속 있었다면 애플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결국 회사 못 다니고 때려치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억만장자 효과라는 부분에서 논의를 한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난 조직을,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조직에 붙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성과를 내게끔 해야 된다라는 데는 실제로 좀 연결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저자들이 조직 내에서 성공적으로 퍼포먼스라고 우리가 성과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조직을 참신하게 이끈 프로듀서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인재론, 어떤 조직 관리와 인재론이랑 엮어내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이제 저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민두끼님 자영업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네,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프로듀서였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프로듀서와 퍼포머의 케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 단계에서는 프로듀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장하는 시점에는 마크 주커버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누구였죠? 그 회사가 성장을 이미 했을 때도 계속 마크 주커버그들만 있으면 BM을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퍼포머가 튀어나와줘서 셰릴 샌드버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치면 우리가 아까 맨 끝에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프로듀서를 키워서 그 사람을 리더로 앉혀야 된다라고 이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면 퍼포머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억만장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배울 점도 많고 깊이 생각해 볼 점도 많다. 하지만 조직에서 프로듀서 그러한 창업을 했던 인재들 같은 사람들을 꼭 키워가지고 하는 게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모든 프로듀서가 창업을 하고 성공을 하진 않지 않을까요? 허윤혜님.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기업에서 프로듀서가 하는 역할들 진짜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공작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게 이분들이 말하는 가설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황대철님, 제가 대학생이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저는 대학생은 아니고요.
퍼포머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발전이 느려질 듯하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프로듀서와 퍼포머를 잘 가려내서 그들이 어떤 부분에는 퍼포머가 잘할 거고 어떤 부분은 프로듀서가 잘하겠죠. 그거를 잘 맞춰주는 것은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가설일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가설이 유효해지려면 정말 조직에서 프로듀서들이 잘 해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조직에서 프로듀서를 양성했을 때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문을 던져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또 소통하는 방송이 페이스북 라이브의 장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구님 수고하셨다고. 네, 3일 동안 저는 이제 이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독후감도 같이 얘기해주니까 좋다고 하셔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부분까지 조금 더 보태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문학으로 갈 거예요.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채식주의자 궁금하셨던 분들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억만장자 효과가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사례들이 또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서 금방 출퇴근길에 좀 읽히실 것 같아요. 김홍섭님 다음 책은 채식주의자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길게 해버렸는데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